지난 20, 30년간 그냥 판타지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감독들이 있다면 그냥 물론 반지의 제왕을 만든 건 피터 잭슨이지만 한쪽은 기에르모 델 토로, 한쪽은 팀 버튼 같아요. 아, 팀 버튼. 그 사람이 가장 이우역의 퇴마록, 맞아, 엄청. 이 영도의 드래곤 라자. 근데 둘 다 하이텔에서 연재했거든요. 예, 맞아요. 드래곤 라자 인기 있을 때 이영도 씨가 항상 그 하이텔에다가 새벽 1시마다 올렸단 말이에요. 마감 시간이. 그 사람들이 직장 맞아. 다니는 사람이 1시까지 못 잤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시에 올라오니까. 기다리고 그럴 있다가.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판타지. 인글라리움 라비오사. 우와. 드래곤도 있고 드래곤 라자도 있네요. 야, 우산까지 예쁘게 그리셨네. 북유럽 신화. 순간 볶음밥 신화인 줄 알았어. 글쎄, 볶음밥 신화인 줄 알았어.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요. 와, 오늘 주제는 환타지예요. 네, 판타지. 영화든 소설이든 만화든 콘텐츠에서 빠질 수 없는 장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판타지가 뭐 장르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저는 이렇게 잠깐 눈 감고 공상에 잠기거나 이런 네. 것도 판타지 아닌가요? 그렇죠. 판타지 젖는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일상에서도 우리가 항상 뭐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항상 뭔가 저 하늘 위에 뭐가 있을까? 난 죽어서 어딜 갈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 어허. 판타지적인 요소가 삶에서 늘 함께 하는 것 같긴 해요. 자, 오늘 우리가 환타지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저 진짜 환타지의 정의가 궁금해요. 판타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논픽션에 반대되는 픽션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과학적인 픽션은 우리가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고 그쵸. 그러면은 이걸 판타지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요? 그래서 일단은 판타지랑 제일 비슷한 게 SF인 것 같아요, SF. 비슷하다? 네, 비슷한 게. 왜냐면은 이제 판타지도 실제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이제 SF도 실제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 둘 다 이제 허구의 세상을 다루지만 SF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과학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들. 그다음에 판타지는 이게 실제로 어떤 과학적인 사고 과정의 결과물은 아니고 신화나 동화나 정말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로부터 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평론가님은 판타지라는 장르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진짜 사실 이제 그 장르가 명확한 장르가 있고 장르의 경계가 아닌 장르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서부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르의 경계가 명확하죠. 그럼 예를 들면 성장 영화가 장르명인가? 라고 할 때 우리 보통 성장 영화를 장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성장 영화를 장르라고 말하는 것과 뮤지컬을 장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네. 판타지는 좀 좁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고대 신화나 전설을 다루는 것들 혹은 SF가 판타지인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약간 축소시켜서 볼 거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대중적으로는 반지의 제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확하죠. 반지의 제왕이 실제로 끼친 영향도 엄청 큰데 영화에서든 소설에서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문학에서는 환상 문학이라고 하고 영화에서는 이제 판타지 장르라고 하는데 딱 떠오르는 그 뭐 드워프가 나오고 엘프가 나오고 뭐 활을 쏘고 말을 타고 다니고 약간 약간 최신 중세적인. 무기가 아니라 뭐 지팡이나 마법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은 약간 이건 너무 나이브한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먼 미래로 가면은 SF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과거에서 따오면 약간 판타지가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타임슬립 같은 걸 다룬다거나 수상한 그녀처럼 몸이 바뀐다거나 이런 걸 보통 이것도 판타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걸 판타지 장르에 보통은 넣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그냥 그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판타지는 보통 서양의 경우에는 3가지 시대 정도와 관련이 있어요. 판타지 게임이든 뭐 이야기든 영화든 간에 제국이 나온다 하면 로마를 근간으로 하는 경우 고대에 그 다음에 이제 중세적인 세계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사이끼리 싸우는 어떤 그런 대결을 하거나 전쟁을 펼치는 그런 게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이제 근대적인 부분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또 SF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미래를 많이 다루긴 해요. 근데 이제 과거를 다룬 SF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SF가 무조건 뭐 미래를 다룬다. 왜냐면 항상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과거를 다룬 SF도 꽤 있어요. 과거를 SF적으로 구현을 한 건가? 그렇죠. 이제 SF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인간이 만들어낸 무언가인데 그 무언가가 만들어내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인간이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거를 경고하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은 길을 보여줘서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거나 또 독려하거나 둔 같은 것도 어떻게 판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듀운도 판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SF로 볼 수 있고 그쵸.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SF로 넣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컬이나 이런 장르에 비해서 경계가 굉장히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판타지가 비주얼라이즈라는 뜻이래요. 고대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라서 판타지 장르가 왜 그토록 강력하게 이 비디오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 영화 쪽이나 이쪽에서 강렬한지 사실은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번역하기 나름이겠습니다. 우리말로 그 만약에 공상 혹은 공상이 꼭 환상 이런 것들을 할 때 환이든 공이든 어쨌건 상이라는 그쵸. 거 아니에요. 그것은 비주얼하고 관련이 그렇네요.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시각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전 그래서 사실 요즘에 뭐 어떤 플랫폼을 보더라도 판타지 장르가 차지하는 맞아요. 비중이 높잖아요. 아, 그럼요. 점점 더 높아지는 이유가 전부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는 가능하니까 이제는 뭐 AI로도 가능하니까 이 판타지 장르가 더 많아진 게 아닐까 싶거든요. 과거에 이런 컴퓨터 그래픽이 없을 때, 컴퓨터 자체가 없을 때 언제부터 판타지 장르가 시작됐을까요? 문학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환상 문학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예전엔 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았지만 보통은 이제 18세기, 19세기의 그 낭만주의 이후에 굉장히 발흥한 것으로 얘기해요. E.T.A. 호프만 같은 독일 작가 있거든요. 단편선들 국내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이라거나 뭐 아니면 미국으로 보면 에드가 앨런 포를 얘기하는 네.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톨킨이라든지 네.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루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둘 다 똑같이 너무 좋아했던 조지 맥도널드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19세기에 판타지 소설을 썼던 사람인데 네. 신화나 전설에 기반해서 썼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18세기, 19세기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문학적으로나 뭐 아니면 영화 매체나 판타지라는 장르를 어떤 결정지은 가장 강력한 작품이 있다면 반지의 제왕이 있는 게 맞습니다. 충격적인 그 비주얼을 보여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은 이제 골룸부터 너무 충격이었어요. 김리라든지 뭐 레골라스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예전에도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막 저 문으로 어떻게 들어오지?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또 충격을 줬죠. 사실은 사람들이 잘 뭐 이제 심지어는 선후 관계를 잘못 생각하기도 하는데 해리포터가 반지의 제왕보다 먼저 나왔거든요, 영화가. 영화. 네, 영화의 경우로 따지면 그랬구나. 2001년도 11월 달에 해리포터가 나왔고요. 2001년도 12월 달 다음 달에 반지의 제왕 1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2001년도의 그 가을에서 겨울 사이가 판타지 영화 장르에 너무너무 중요했던 와, 그런 시기였다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소설은 비교도 안 되게 반지의 제왕이 먼저 나왔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영화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네. 뭐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네네네. 그리고 해리포터 이 네. 3대 그렇게 어떤 말할 수 기둥이 있겠네요. 네. 중심이 돼서 그로부터 판타지 영화라는 장르가 발전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판타지는 굉장히 영화를 이루는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였어요. 영화 역사를 보통 1895년도라고 말을 하는데 리미에르가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네. 리미에르 형제인데 리미에르 형제가 만든 최초 영화가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기차가 도착하는 파리 교외역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뭐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는 영상이죠. 사람들 기절하고 그랬죠. 그렇다고- 너무 리얼해서. 네. 생각해보니까 영화가 판타지다. 사진이 움직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그거 말고도 같은 시기에 여러 개를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공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 찍고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최초의 영화들인데 그렇게 나온 게 1895년도인데 불과 7년 뒤에 달세계 여행 같은 작품이 나와요. 달세계 여행은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무슨 우주선 같은 게 달 얼굴에다 박혀가지고 사람들이 내려가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얼굴이 찡그러지고. 실제로 달까지 가는 방식이 네. 현실적이에요. 아 그래요? 그 방식으로 가니까. 아, 물론 이제 네. 대포에 담아 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방식 자체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달세계 여행이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멜리에스라는 사람인데 아까 적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멜리에스는 영화 역사에서 너무 유명한데요. 멜리에스의 전직이 뭐냐? 마술사예요. 와. 이 사람이 마술사였거든요. 영화 마술을 했네요. 그쵸. 영화 예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두 축의 어떤 인간의 생각의 작용이 있다면 하나는 루미에르 파가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 하나는 멜리에스 파가 있는 거예요. 이쪽은 리얼리티죠. 공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를 찍거나 기차가 도착하거나. 이쪽은 판타지죠. 달세계 여행을 초반부터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타지는 언제나 영화에서의 양대 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고 이 멜리에스가 캐릭터로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바로 휴고라는 영화예요. 거기 그게 직접? 멜리에스 얘기거든요. 멜리에스의 20년, 30년 뒤의 얘기인데 한번 그 영화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판타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처럼 좀 바뀌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금의 현대 판타지, 반지의 제왕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해리포터. 근데 그 과거의 판타지는 대부분 그 판타지적인 요소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자연에서 얻습니다. 만화 같은 걸 이용하잖아요, 마법사가.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고전역학에서 과학자들이 주변에 있는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법칙을 만들어내는 느낌. 과거에 우리가 자연현상의 패턴을 읽어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느낌. 근데 요즘의 판타지들은 그 자연으로부터 얻질 않아요. 무언가 응축된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마블에서 대표적인 판타지 요소를 만들어내는 테서렉트 같은 거. 그죠? 이거는 무한한 어떤 에너지원으로 가정된 어떤 것이 등장을 해요. 그죠? 이건 사실 자연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물리학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역학은 주변을 관찰해서 주변으로부터 만화를 모아서 마법을 하듯이 주변의 것들을 이해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법칙들이 나왔어요. 근데 현대물리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근데 그게 굉장히 에너지랑 연결이 많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판타지도 과학기술의 발전처럼 조금 독특한 형태로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참 이 판타지를 내용적으로 봐도 이게 정말 완벽하게 없던 이야기, 네. 100%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약간씩 각색하고 변주해서 만들어 놓은 판타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판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고요. 맞아요. 수많은 공상들 같은 게 있죠. 가장 유명하다고 말하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도 북유럽 신화하고 사실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애초에 J.R.R. 톨킨이라는 사람 자체가 북유럽 신화에 굉장히 몰두해 있고 반지의 제왕이 사실은 호빗의 속편이잖아요. 네. 원래 호빗을 먼저 소설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지의 제왕은 그 뒷얘기로 쓴 건데 호빗은 주인공이 빌보 베긴스잖아요. 그다음에 반지의 제왕은 주인공이 프로도잖아요. 네. 둘이 이 조카 삼촌 관계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인데 애초에 반지의 제왕을 쓸 때의 야심은 영국을 위한 신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가 했어요. 그러니까 신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현존하는 북유럽 신화를 담아놓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보통 중세 시대에 나왔던 에다라는 게 있거든요. 서사 시집인데 그 에다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오딘이나 로키나 이런 얘기들 그 신화가 다 서사시 형태로 담겨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반지의 제왕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짧게만 얘기를 해드리면 로키 얘기거든요. 로키 네. 다 아시잖아요. 네. 나쁜 사람이잖아요. 장난꾸러기. 마블 영화에서는 그렇죠. 뭐 신화에서도 약간 장난꾸러기. 악신에 가깝죠. 네. 네. 여행을 로키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행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수다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수다. 귀여운 수다를 왜 죽여요? 네. 근데 죽이게 되는데 그 수달이 사실은 진짜 수달이 아니었고 그 근처에 있는 농부의 아들인데 잠깐 변신해 있었는데 수달인 줄 알고 죽이게 된 거예요. 얼굴이 왕자처럼요? 그 약간 그런 거네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농부가 너무 화가 난 거죠. 상대방이 아무리 로키 신이라고 해도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당장 내 아들을 살려내라. 그건 어려운 수달도 왜 변신했어 그러면? 뭐 신화 얘기가 다 그렇죠. 그랬는데 뭐라고 욕을 하게 되냐면 이 수달이 죽었는데 이 수달의 몸을 뒤덮을 만한 그런 정도의 모든 보물들을 갖고 와서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것을 다 억셉해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네. 로키가 어떻게 되냐면 보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어떤 그 난자기를 찾아가게 돼요. 난자기가 보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물을 다 뺏어요. 네. 뺐는데 난자기가 다 뺏기면서 하나만큼은 안 뺏기려고 한 게 반지예요. 반지인데 왜냐하면 그 반지는 나머지 보물들을 다 잃어도 보물들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반지거든요. 절대 반지예요? 거의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어딨어 해가지고 반지에 매혹돼서 반지를 가져가게 되니까 그 난자기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제부터 이 반지를 끼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죠. 로키가 가져가서 이제 수달을 다 보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몸 위에다 놔서 그걸로 이제 만회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코 부분만 남는 거예요. 보물이 모자라서 네. 너무 주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반지를 거기다 이렇게 딱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부의 것이 됐는데 그 이후로 농부 가문에 이 저주 같은 게 생겨서 형제 둘이 그 농부를 죽입니다. 저주가 엉뚱한 데로 갔네요. 네, 왜냐면 반지를 끼는 사람한테는 가니까. 네. 그다음 형제가 둘이 나누어서 이 큰 형이 반지에 매혹이 돼서 반지를 비롯한 보물을 가지려고 동생으로부터 모든 보물을 뺏어서 동굴 속에 은거해서 용이 됩니다. 어머. 그래서 그 반지만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완전히 이게 스미골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시면 이게 무슨 반지의 제왕 얘기잖아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톨킨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만든 게 아니고요. 그쵸. 이런 어떤 본인이 매혹되어 있던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본인의 스타일로 바꾸고 그러면서 장대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창작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신화를 각색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세 기사들의 이야기도 사실은 실존 인물인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찾아보면은 일치하는 왕도 없고 일치하는 기사도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랜슬롯 나오고 가웨인 나오는 원탁의 기사. 원탁의 기사. 아서왕? 아서왕. 네. 아서왕은 원래는 한 6세기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의 역사를 보면 원래 영국의 원주민들도 있겠습니다만 원래는 사실은 중부 유럽 쪽에 있었던 켈트족들이 가게 되고 네. 나중에는 거기다가 이제 이 게르만족들이 가서 우리가 영국의 그런 가장 와스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앵글로 섹슨족인데 네. 앵글족과 섹슨족이거든요. 네, 게르만. 네, 네. 그래서 이 둘이 들어가서 이제 켈트족을 몰아내게 되는데 이 초기 단계에서 섹슨족의 침입에 맞서서 싸워서 영국을 지켜낸 사람이 바로 아서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켈트족의 영웅인 건데요. 근데 이 아서왕의 이제 원탁의 기사가 있었다는 거고 거기에 칼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반지의 제왕으로 치면 절대 반지 같은 거죠. 그게 엑스칼리버. 아 맞아, 네, 엑스칼리버. 그 칼이요. 그래서 영화로도 나오죠. 그렇게 벌어지는데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훌륭한 영화가 한 편 있어서 그린나이트라는 작품. 그린라이트. 그린나이트 못 봤어요. 아니요, 이건 진짜 꼭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오. 원탁의 기사로 제일 유명한 건 랜슬롯인데 네. 이 랜슬롯이 아서왕의 부인인 기느비에랑 불륜 네. 관계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옛날에 리처드 기어가 그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음. 근데 가웨인경은 랜슬롯 다음으로 유명한 기사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서사시의 토대를 하되 새롭게 창작해서 만든 게 그린나이트고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이 가웨인이라는 기사가 크리스마스 아침에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성에서 이제 예배도 보고 파티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침에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영화에서 육각에서 일어나요. 어디요? 그러니까 매춘부랑 자고 다음날 아침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인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성스러운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서왕 옆에 가서 아서왕의 자기가 조카니까 그 옆자리에 앉아서 파티를 참석하게 되는데 네네. by one side. 그 순간 그린라이트가라고 하는 어떤 괴물 같기도 하고 기사 같기도 한 사람. 그래서 이 옷 입으신 거예요? 그럼요. 아. 나 이제 알았잖아. 그러면서 목베기 게임을 제안을 해요. 목을 베기 게임. 목 베기? 네, 너무 무섭다. 네. 자기가 목을 먼저 이렇게 주면 자기 목을 치라는 거죠. 모든 부를 주겠다. 단 나의 목을 베는 사람은 정확히 1년 뒤에 내가 있는 그린채플이라는 곳으로 와서 똑같이 당신의 목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죠. 아. 근데 원래는 살짝 흉내만 내는 게임이거든요. 왜 이렇게 위험하게 놀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신화의 조건들이 게다가 항상 그래요.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약간 그거 같잖아요. 막 한 대씩 때리는 거 해가지고. 약간 그 그거 아시죠? 러시아의 러시안 딸이 룰렛도 때리는 아니고. 한 대 때리고 교대로 때려서 먼저 포기하면 지는 거다. 그다음에 근데 이거는 꿀밤이 딱 아니라 때린 다음에 제가 졌습니다. 이거 자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냥 꿀밤 딱밤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기사로서 변변하게 자기가 했던 이제 무용담도 없고 하니까 Never forget what happened 그 here. 아서왕 앞에서 오버를 하죠. 목베기 하겠다. 그래서 목을 대충 갖다가 대기만 하면 되는데 Upon this Christmas day, 그게 영화의 시작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그랬는데 갑자기 목 잘라진 그린라이트가 껄껄 웃으면서 1년 뒤에 보자 하고 퇴장을 하죠. 거예요? 목을 딱 들고 네. 아, 그럼 원래는 배라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냥 목 베는 신용을 하는 게임인 거고 아. 실제로 벨 수도 있지만 배면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이 아 사람은 그러면 1년 후에도 나도 가면 신용만 해줄 텐데 그렇죠. 뵀기 때문에 그렇죠. 너도 벤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는데 1년 동안 자기는 이제 마흔끽하죠 그런 것들을. 근데 1년이 점점점 가까울수록 내 자기가 차례야, 죽어야 이제. 되잖아요. 점점점 불안해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있는 데서 그 자기가 공헌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 기대하고 있고. 1년 뒤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북쪽의 그린라이트를 향해서 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겪는 많은 일들. 와 재밌겠다 근데. 굉장히 훌륭하고 예. 일단 영화는 기사 자격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기사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삶에 관한 태도랑 관련이 있고요. 야. 그런 측면에서 뭐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고 고결함의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마 기사 영화로 이런 영화 보신 적 없을 것 같고요. 아, 진짜 안 액션이 본게 중요한 너무 영화가 아쉽다. 아니라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훌륭한 스토리텔링이 그런 좋구나. 제가 진짜 기사도 관련된 정말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이 있어요. 네. 하얀 로냐프강. 어디에 있는 강이에요? 실제하는 강은 아니고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네. 퀴트린이라는
엄청난 검사, 기사가 등장을 하는데 퀴트린. 퀴트린. 그다음에 여기 여자 주인공이 이제 아젠 큐트라는 음유 시인이에요. 여자 주인공이 그 완전 하층민. 이 퀴트린이라는 기사는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사. 그러니까 미래가 이미 그냥 완전 보장된 사람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이 시대를 판타지의 특징이 세상에 없던 허구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요. 세계관 자체를 만든다는 거죠. 정말 실제 있는 세상 같아요. 그러니까 톨킨이 만들었듯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기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언어도 있고.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기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기사도란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본인이 지켜야 되는 그 한 사람만을 지키는 게 기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수호천사, 수호신처럼. 그리고 모든 가치를 다 뛰어넘어요. 국가건 뭐 가족이건 다 뛰어넘고 오직 이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나중에 직접 이 여자 주인공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내 손으로 이 여자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거역하면 이제 얘는 이제 끝장나는 거야. 몰락, 완전 몰락. 가문이 다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손으로 죽여야 되는 상황에 이 퀴트린이 스포일러 아니에요? 말하면 안 되나? 얘기하세요. 네. 근데 저 편집하면 되지 이거 뭐. 사실은 이제 중세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것이 사실은 계약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역사를 이해할 때. 네. 우리는 이제 왕하고 신하다라고 생각하면 동양적으로 생각하면 왕과 신하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근데- 복종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서양은 아니고요. 악마랑도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신하고도 계약을 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마랑도 계약하고 큰 제후랑 작은 제후끼리 서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봉건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기사 두 사람 봉건 의식을 맺게 될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작은 제후가. 그럼 큰 제후가 그걸 약간 손을 일어서서 감싸는 식으로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마주라고 그래요. 오마주. 오마주란 말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오마주 의식, 오마주를 바친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이런 계약 관계가 사실 핵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또 사랑에 있어서도 기사가 맞아요. 보통 중세에 이제 그런 걸 로망스 문학이라고 하는데 로망스 문학에서 기사의 상대는 누구냐면 자기가 모시는 주군의 뭐 부인 보통 이런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그 상대방은 다른 남성과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지키는 거지 결혼한다는 뜻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되게 애절하기도 하고 네. 이런 선택을 왜 했을까? 네. 그러면서 굉장히 또 그 소설의 가장 장점이 읽다 보면은 마치 머릿속에 풍경이 펼쳐집니다. 글을 정말 잘 쓰는 분이세요. 네, 그래갖고 아, 꼭 한번 읽어보면 비슷하네요. 좋겠다. 아직까지도 제 인생에서 그 정도로 임팩트를 줬던 판타지는 없었다. PC-통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환상문학은 문학에서 이렇게 물론 대중문학의 범주 중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고요. 바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우역의 퇴마록, 맞아. 엄청. 이영도의 드래곤 라자. 근데 둘 다 하이텔에서 연재했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드래곤 라자 인기 있을 때 이영도 씨가 항상 그 하이텔에다가 새벽 1시마다 올렸단 말이에요. 마감 시간이. 그 사람들이 직장 맞아. 다니는 사람이 1시까지 못 잤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시에 올라오니까. 기다리고 그럴 있다가.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퇴마록은 동양적인 얘기예요. 맞아요. 퇴마사들이 활동하는 어떤 이야기인데 동양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드래곤 라자는 완전히 반지의 제왕과 세계관이 비슷하거든요. 그쵸. 거기다 엘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반지의 제왕에서도 제일 유명한 이제 엘프 레골라스 생각할 때 아, 그렇죠. 근데 엘프가 영국 요정이거든요. 영국에서의 엘프는 원래 어떤 건가 하면 굉장히 재앙 덩어리, 인간의 굉장히 해로운 말썽과. 그런 존재예요. 근데 똑같은 엘프인데도 예를 들어서 덴마크에서 엘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이상화돼 있고 예를 들어서 스칸디나브 반도에서의 엘프는 신과 함께 악과 싸우는 존재예요.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이 엘프를 반지의 제왕에 집어넣은 사람은 톨킨은 영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애초에 엘프라는 개념을 스칸디나비아적인 것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그런 전형이 등장하는데 머리는 금발일 확률이 높고 그쪽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수염 같은 것이 막 자라지 않고 거의 깔끔한 불사에 가깝게 살고 근데 우리가 잘 보통 요정이라고 생각 안 하는 고블린도 요정이거든요. 고블린은 독일의 요정인데 이 고블린은 한 30살밖에 못 산다고 상상하고 있고 온갖 나쁜 분탕질을 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요정이에요. 사람이 자면 몸이 작아져서 귀 속에 들어가서 악몽을 만들어낸다든지 어허. 이런 식으로 형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서 나중에 무슨 스파이더맨의 고블린이 나오잖아요. 아, 그린 고블린.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동서양을 비교하면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야, 정말 끝없네요. 용도 그렇잖아요. 예, 용 그렇죠. 드래곤. 서양용, 동양용 완전히 다르잖아요.
용이 불 뿜는 게 사실 굉장히 재밌죠. 예, 근데 과연 용이 불을 뿜을 수 있을까? 아 그냥 어떻게 판타지라고 판타지. 사실은 네. 비슷한 행위를 하는 애가 있어요. 뭐죠? 예, 제가 이제 적었는데 네. 그 폭탄 먼지 벌레가 있습니다. 아까 그게 그거예요. 예, 폭탄 먼지 벌레? 예, 아까 적으셨던. 얘가 이제 하이드로퀴논이랑 네. 과산화수소를 갖고 있어요. 어. 근데 얘네가 같이 혼합을 해서 발사합니다. 네. 100도가 넘어요.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뜨거운 무언가를 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을 뿜는 거랑 비슷하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폭탄 먼지 벌레는 100도씨의 가스 형태의 어떤 액체 같은 비슷한 걸 쏘는데 네. 네. 그럼 불은 왜 안 뿜을까? 불 뿜는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불을 뿜는다는 행위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불이 연소된다라고 하면 얘가 굉장히 강력한 화학 에너지예요. 네, 그 화학 에너지를 내가 평소에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그게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불을 뿜지 않아도 차라리 뭐 그냥 뭐 독가스나 맹독을 뿜는 게 생존에 유리했던 거죠. 그 판타지를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왜냐면은 허구의 세계잖아요. 저는 여기서 그냥 중요한 게 정말 정교한 판타지를 만들려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에코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유니콘이다. 음. 그럼 유니콘은 뭘 먹는가? 그치. 이런 먹이 사슬이 있어야 돼요. 네네. 유니콘을 먹는 단독으로 게 있고,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네, 유니콘을 먹는 또 다른 천적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얼해야 되는데 네. 판타지는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유니콘 뭐 먹겠습니까? 유니콘이 뭘 먹냐고요? 네. 판타지라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풀 먹겠죠. 네. 유니콘이 갑자기 뭐 짜장면 시키고 그냥 이상하잖아. 아, 지금 진짜 소름 끼치는 거. 응. 나 너무 소름 끼치는 거 있을까요? 네. 뭐래요? 왜요? 짜장면 짜장면 먹는 그런 거 유니콘을 아니에요? 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핸드폰에 진짜 거의 5년 전에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유니콘이 짜장면 먹고 있어요? 유니콘이 짜장 국수라고 써 있어. 그래서 유니짜장은 아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드래곤 라자. 좋아하셨군요. 네, 이영도 작가님의 소설인데 제가 좋았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톨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톨킨이 전 세계의 판타지의 어떤 붐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붐을 만든 건 아마도 드래곤 라자일 것이다. 네, 왜냐면은 그 진짜 있을 법한 세계를 만들어냈어요. 원래 이 당시에 그 통신망에서 연재되던 많은 소설들이 허무맹랑한 게 많았어요. 근데 드래곤 라자는 너무 현실적이에요. 허구를 그리지만 진짜 이런 곳이 지구 어딘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 판타지 역사에서 결국은 한국에서 90년대가 중요했다면 네. 전 세계적으로 서양을 포함해서 1950년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때 반지의 제왕도 나오고 나니아 연대기도 나왔어요. 더군다나 두 사람이 절친이에요. 굉장히 흥미롭고 둘 다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녔고요. 두 사람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둘 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은 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었고 둘 다 어려서부터 북유럽 신화에 굉장히 집착했고 둘 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어요. 전쟁에서. 이런 경험들 같은 게 있고요. 둘 다 교수고 애초에 만나게 됐던 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고전문학 연구하는 모임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평생에 이제 친구가 됐는데 한 사람은 나니아 연대기, 한 사람은 반지의 제왕을 썼어요. 이 두 개의 소설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환상문학들이죠. 그런 생각하면 야 그때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모임에서는 어땠을까? 서로 갔으면 그 낭독도 했다는 거거든요. 반지의 제왕 낭독하고 나니아 연대기 낭독하고 제일 평생 가장 많이 운 영화 중에 하나가 섀도우랜드라는 영화인데 그 C.W. 루이스의 말년의 사랑을 다룬 얘기인데요. 그거 한번 이제 너무 슬퍼서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 이동진 평론가님이 가장 많이 운 너무 영화래요. 제가 가장 많이 운 한 5편 중에 하나예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봐야겠다. 제가 자꾸 지금 C.W. 루이스라고 말하는데 C.S. 루이스고요. 커스터머 서비스. 서비스라고 기억하면 네. 기억이 고객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C.S. 루이스. 그다음에 바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도 프로이트의 마지막 세션이라는 영화 있어요. 나갈 때쯤엔 아마 개봉했을 텐데
그 프로이트의 마지막 세션이라는 영화가 프로이트하고 C.S. 루이스의 경론을 다룬 얘기예요. 야, 재밌겠다. 근데 재밌는 건 C.S. 루이스를 반박하는 이 영화에서 프로이트로 나오는 게 또 안소니 킨이거든요. 그 안소니 킨이 여기서는 C.S. 루이스로 나오고 와. 여기서는 C.S. 루이스랑 혼자 반박하는 그런 또 프로이트로 나와서 그러면은 거기서 C.S. 루이스는 누가 연기해요? 매튜 구드가 그 역할을 맡아서 영화에서 하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2시간 내내 논전을 벌이는 그런 영화예요. 원래 연극이라서 두 사람 계속 대담하는 그런 방식인데 장소도 안 바뀌고. 네, 근데 연기를 뭐 안소니 킨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아, 저는 이게 뭐 음. 신화나 뭐 북유럽 신화 이런 거를 베이스로 두고 있지 않은데 네. 그래도 이 영화는 판타지 영화라고 생각하는 영화가 네. 닥터 둘리틀이거든요. 볼 수 있죠. 약간- 동물하고 뭐 대화하고. 네. 마법은 아니지만 꼭 이런 판타지 영화에는 말하는 동물이라든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영화가 닥터 둘리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네. 일단 주인공인 이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한 닥터 둘리틀 자체가 동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저는 좋아가지고 결국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이야기인데 It's okay to be scared. 이게 남을 도우면서 나를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helping others가 결국은 helping oneself다. 거기 그리고 목소리 연기하는 그 배우들 라인업이 쟁쟁하잖아요. 그래요? 존 시나가 어. 북극곰, 네. 와우. 엠마 톰슨이 앵무새, 음. 그리고 뭐 옥타비아 스펜서가 오리, 와. 톰 홀랜드가 강아지. 톰홀랜드. 네. 제가 적은 약간 판타지 영화의 감독이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아까 마인드맵에 적은 거는 네. 기에르모 델 토로였어요. 아유 뭐. 파네미로 같은 영화가 판타지면서도 제가 너무 좋아했던 영화인데 그 이후에 더 최근에 피노키오가 나와서 피노키오. 저 피노키오도 너무너무 슬프게 봤어요. 지난 2, 30년간 그냥 판타지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감독들이 있다면 그냥 물론 반지의 제왕을 만든 건 피터 잭슨이지만 한쪽은 기에르모 델 토로, 한쪽은 팀 버튼 같아요. 아, 팀버튼! 그 사람이 가장 판타지 영화가 뭐야? 그럼 팀 버튼 영화, 아하.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 이렇게 그렇죠. 말하면 될 정도로 예.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 좋아하는 게 너무 많고요. 거의 다 좋아하고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는 그 사람만 만들 수 있는 영화 같아요. 쉐이프 오브 워터도 가장 좋아하는 건 말씀하셨던 파네미로.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파네미로 이거. 그렇죠. 손에 이거. 뭔지 알죠? 네. 너무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파네미노를 혼자서 시촌에 있는 극장에서 봤거든요. 그만둔 날요? 그만두고 사표는 수리가 안 되고 저 스스로는 완전히 이제 사표는 냈지만 수리가 안 된 상황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너무 괴롭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신촌의 극장에 가서 봤는데 델토로를 좋아해서 음. 혼자 봤거든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관객이 많지 않고 정말 막 영화를 보는데 너무 큰 슬픔과 감동과 이런 걸 받아서 저는 지금도 제가 본 너무 슬픈 영화 중에 하나가 파네미로거든요. 아. 근데 파네미로 스토리가 굉장히 독특해서 사실은 그 영화가 리얼리티와 판타지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실제로 영화 속에 다루는 것은 그 스페인 내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의 스토리를 얼핏 보면 스페인 내전 속에서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흉악한 남자랑 재혼을 해서 그 밑에서 함께 살 수밖에 없고 엄마는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흉악한 자기의 새로운 아버지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삶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동화 속으로 소녀가 도피를 해서 세 가지의 환상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 이때의 판타지의 기능은 리얼리티를 못 견디니까 현실 자기가 도피. 만들어내는 일종의 어떤 도피처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봐도 이 영화가 너무 슬프고 훌륭하고요. 그렇죠. 근데 영화 정반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세 가지 과제가 실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어요. 영화는 일부러 양쪽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보면 판타지의 힘 같은 걸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양쪽 어떻게 봐도 재미있고요. 또 영화가 굉장히 깊고 그런 개성이 넘치는 걸작이라서 이 영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팀버튼 영화 중에서는 저 옛날에 비틀주스 이런 거 비틀주스 초기작 네, 너무 재밌게 봤고 네. I need you to help me save my daughter. But how do I know that you're going to keep your word? I swear on my dead mother's soul. Yes. 팀버튼 배트맨 있잖아요. 그렇죠. 배트맨 오리지널 1, 2편. 정말 명작인데. 네. 가위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보통 팀 버튼의 베스트로 잘 안 꼽는 작품인데 빅피쉬. 아, 왜 판타지인가에 대해서 팀 버튼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제가 한 줄 평을 썼어요. 그럴 정도로 판타지 영화의 거의 뭐 제가 생각하는 궁극 같은 너무 훌륭한 작품이고요. 저희 그 제 작업실을 약간 좀 특별하게 좀 크게 꾸몄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일부러 제가 외국에서 주문해서 명패 같은 게 있거든요. 글귀 같은 거를 나무로 새겨서 마가릿 애트우드 작가 그 사람의 말인데 우리는 결국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 영어로 딱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주제가 빅피쉬의 주제예요. 제가 볼 때.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하면 기일 같은 때 모여서 고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아버지를 떠올리면 전 돌아가지 아버지 떠올리면 몇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거든요. 결국은 죽고 나면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야기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이야기도 사라지면 그럼 그때야말로 그 인물이 진짜 죽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작품이 빅피쉬고요. 영화의 주인공은 신문기자 아들인데 아버지는 허풍쟁이로 맨날 거짓말만 하는 것 같은 아버지예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임종 가까이 되니까 아버지를 임종을 하러 아들이 오죠. 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자마자 또 옛날 얘기하는데 다 만들어내는 거짓말 얘기, 늑대인간 나오고 한쌍둥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 한다. 수상화나 일만송이로 뭐 프로포즈를 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들이 처음에는 또 지겹게 얘기를 듣는구나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말년에 아버지에 관련된 기록들 같은 거 보니까 그 얘기들이 다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한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 변형된 거더라는 걸 발견하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평생을 살면 자기가 되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것,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늘 마음속에 품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했지만 떠나보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 사람이 직접 한 걸로만 기술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포기한 하지 것들, 못한 것들. 자기가 꿈꿨지만 미뤄둔 것들, 끝내 이루지 못한 것들, 떠나보낸 것들도 그 사람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 아버지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마음대로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말할 수 없죠. 아들이 그걸 깨닫는 얘기고요. 그 모든 게 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와, 다시 한번 봐야겠다. 실제로 살아보지 않은 그 버전의 삶이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지금 되게 가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의 그럼요. 인생인 거죠. 인생의 일부분인 거지. 심지어 행복한 아버지의 행복한 인생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한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하고 진실을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팩트는 아닐 수 있는데요. 진실일 수는 있는 거죠. 굉장히 옛날 판타지 영화인데 판타지 뮤지컬 영화 디즈니에서 나왔던 메리 포핀스 요즘처럼 무슨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처럼 대단하진 않지만 64년에 나왔는데 그래도 이 메리 포핀스 유모가 하늘에서 우산을 타고 날아오고 맞아요. 가방에서 커다란 맞아요. 물건들을 막 계속 꺼내고 네. 그리고 심지어 그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영화를. 거의 외울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긴, 뭐 현존하는 가장 긴 단어도 맞아요. 네. 기억하세요? 보통 그거 외우기 시합도 하고 막 그랬어요.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맞아요. 네, 어렸을 때 맨날 따라하고. 어마어마한 스펠링이죠. 네. 네. 근데 또 이게 54년 만에 2019년에 속편으로 맞아요. 메리 포핀스 리터즌즈가 개봉했잖아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저 정말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영화인데 이제 에밀리 블런트의 주연으로 다시 개봉했다고 했을 때도 재밌게 봤고요. 어느 게 더 좋으셨어요? 원작이 원작이죠. 당연히 저의 추억을 공유하는 추억이기 때문에 원작이 좋은데 그래도 스토리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실망적이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이제 무난하게. 네, 원래 주인공이었던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성인이 돼서 그 남자의 아이들의 이제 보모로 메리 포핀스가 또 온 건데 이 리턴즈를 만들면서 메리 포핀스 원작에 나왔던 배우들이 많이 카메오로 등장을 보통 그렇게 했거든요. 많이 하죠. 네. 이거 근데 뭉클해. 이번에는 에밀리 블런트의 단독 주연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줄리 앤드루스는 출연을 안 했어요. 자기 때문에 이제 그늘에 묻혀버릴까봐. 오즈의 마법사 저도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요? 같이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사실 오즈의 마법사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에 관한 굉장히 재밌는 제가 책에서 보거나 했던 얘기들이 있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오즈의 마법사의 이야기는 뭐 비밀이 있다는 거. 왜 하필이면 오즈냐? 오즈라는 것은
그냥 말이 없는 말이잖아요. 아, 그쵸. 오즈라는 세상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 썰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오즈가 온스의 기온이잖아요. 네네. 어허. 네, 온스라는 것은 금을 그 측정하는 그런 네네. 그 금의 네.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는 근본이죄를 비판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우화다라는 설명이에요. 아까 그래서 근본이죄를 네, 쓰신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어.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프랭크 바움이 신문 기자였어요. 혹은 이제 신문사를 소유한 지방의 언론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오즈의 마법사가 나온 게 1900년인데 1896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붙어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근본이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굉장히 핫한 그런 논전이었단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캔사스는 미국 한중간에 있는 도시 네. 지역인데 여기에 토네이도가 작용을 해서 이 주인공인 도로시가 오즈의 세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네이도 자체가 갑자기 밀어닥친 근본이죄의 시행인 거예요. 그 기상현상 자체를. 네, 그러니까 재앙이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 거대한 혼돈이 생겼으니까. 도착해서 제일 먼저 걸은 것은 황금빛 길이거든요. 이게 근본이죄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근본이죄에 미국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오즈의 세계 자체가 근본이죄를 시행한 이후에 미국의 혼란스러운 세상이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녀가 가게 됐다가 결국은 그 혼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잖아요. 모든 모험을 겪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신발 뒤축을 부딪히잖아요. 2번. 그 신발이 은빛 신발이란 말이에요. 영화 속에서는 루비빛인데 루비 소설에서는 안경 은빛이에요. 왜냐하면 영화로 표현할 때는 은빛으로 하면 신발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루비 색깔로 바꿨어요. 네. 소설에서는 은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빛 그 세계, 그러니까 근본이죄로 혼란이 있는 세계로부터 귀환하게 하는 진짜 마법은 사실은 은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은본이죄와 근본이죄를 합친 것인 보통 복본이죄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이 모든 혼란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담았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4명의 들어간 그 인물들 있잖아요. 네. 인물들 중에서 어. 평범한 맞아. 미국 시민을 대변하는 건 도로시고 도로시. 양철 나무꾼은 공장 노동자고 음. 그다음에 허수아비는 농부이고 그다음에 사자. 겁쟁이 사자는 말만 할 줄 아는 정치인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내는데 알고 봤더니 마법도 제대로 부리지 못하는 사기꾼. 굉장히 사기꾼이었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고 이 모든 것들을 활동해서 중심에 있었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주장인데 프랭크 바움이 난 정말 그렇게 썼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럴듯하고 재밌는 주장이죠. 그러네요. 더 짧은 얘기를 30초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이 점점 빨라지는 아니에요. 네. 길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도 제가 책에서 본 건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프랭크 바움이 자기 자식들한테 이 오즈의 마법사를 처음에 소설로 쓰기 전에 대충 머릿속에서 만들었다 애들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재밌게 얘기하니까 듣고 싶어 하죠. 한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이 중에 하나가 얘기를 듣고는 물은 거예요. 아빠 근데 그 지금 말씀했던 그 나라 이름이 뭐야? 라고 말하는데 나라 이름은 아직 안 정했거든요. 즉석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방을 이렇게 아이들 방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 프랭크 바움이 이렇게 서류철을 3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류철을 3개를 만드니까 바깥에다가 약간 카드를 꽂아놨는데 첫 번째 거는 뭐 A부터 G까지.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로. H부터 N까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칸은 O부터 Z까지라고 Z까지. 써놔서 자기가 써붙여 놨다는 거예요. 딱 보더니 오즈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은 오즈야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나라를 오즈의 마법사로 붙이게 됐다라는 썰인데 이것도 역시 돌아다니는 많은 얘기가 이제 책에 적혀 있는 걸 제가 본 건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들을 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각자 적어도 한 편씩은 추천하고 싶은 콘텐츠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고민이 하얀 많습니다. 로냐프강이에요? 네. 아니면은 드래곤 라자예요? 고민이 하얀 많습니다. 로냐프강이에요? 네. 아니면은 드래곤 라자예요? 하얀 로냐프강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기사도를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한번 느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옆에서 재밌게 듣고 있다 보면 특정 작품을 말할 때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드래곤 라자 얘기하실 때 눈에 스파크가 튀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얀 로냐프강 얘기할 때는 와 저분이 저걸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아직까지도 가장 자기의 페이보릿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도 판타지 중에서는 가장 재밌는 소설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동진 평론가님도 솔직히 그린라이트 말씀하실 때 눈이 거의 초록색으로 반짝였어요. 네, 그린라이트 저 너무 좋아해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린라이트는 그냥 이렇게 우리 살다 보면 사실 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일들 그냥 위시리스트 다 채우고 싶고 이런 게 당연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러다가 아주 가끔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아주 가끔. 그 순간에 그 물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이렇게 우와, 진짜 그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게 와. 영화에서. 진짜 당장 보고 싶다. 현모님은 뭐였죠? 저는 메리 포핀스를 추천할게요. 아. 저의 인생에서 가장 깊이 각인돼 있는 판타지 영화인데 어떤 분들께 추천하고 싶냐면 거기 이제 주인공 아이들이 본인들이 바라는 유모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너무 무섭고 엄격한 유모 말고 재미있고 좀 친절한 유모가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내거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메리 포핀스의 어떤 그 키 프레이즈 같은 거예요. Rosy cheeks. 장밋빛 뺨을 가진 유모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칙칙해진 뺨을 다시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합니다. 네. 저도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옛날에 내가 뭐 봤었지?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그럼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와 그래 이거 있었다 이거 이런 걸 찾으니까 저 다시 보게 되고 재밌더라고 새롭고. 네. 알고리즘에 네. 시초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잊혀졌던 어떤 한 고리를 꺼내오는 느낌? 그러니까요. 네, 오늘 녹화하러 이렇게 두 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보고 싶더라고요. 오, 오. 최고의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영상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 맞아요. 스스로 너무 재밌어서 아, 빨리 만나가지고 좀 수다 떨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하면서 사실 네. 오늘 왔었어요. 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콘텐츠 중에서 빨리 보고 싶고 기대되는 콘텐츠가 있으시다면 트라이브 앱에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시간을 꽉꽉 채운 토크였어요. 많이 잘리겠죠? 근데 각오하고 계시지 않나요? 편집본 보니까 5분의 4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편집본 보니까 뭐 네. 남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한 30% 들어갔나?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워낙 편집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더 재밌게 된 것 같아요. 아직 라이프 플러스 TV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또 흥미진진한 대화를 이어갈지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하나만 할게요.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이에요. 보통 박수 치는 순간 마이크를 빼고 일어나시는데 네. 와 정말 미안한데. 네. 진짜 저희는 정의 있는 프로라서. 우등생들